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선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그러니까 24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후 처음 종로 찻집에서 만나 원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3일 윤석열 후보를 단독 회동한 데 이어서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늘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제3지대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준공 교수님과 대선 전국의 움직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선 전국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킹메이커로 등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 23일 저녁에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서 보거나 또 이준석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 볼 때도 이만한 분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한 그런 장악력이라든가 또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구하기 어렵다. 아마 이런 판단이 선 것 같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아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협조를 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잘 이끌어달라. 그러면서 아마 특정한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그 부탁을 했을 것 같고요. 선거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맡아달라는 얘기고, 사실 선대위원장 맡으면요. 이제 만약에 본선에 들어가서 후보가 이제 당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당을 이끌게 되는데, 근데 후보 자신이 이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대위원장 하는 이 상징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맡으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도 이제 완전히 장악해서 당을 직접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니까 그런 점에서 부탁을 했을 것 같고요.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거절하지는 않겠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승률은 60~70%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갖고 벌써부터 무슨 역할 부탁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선대위 구성을 위해서 당과도 협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역할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본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선을 치르는 막바지 상황에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본선 얘기를 또 선대위 구성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제 다 프로급이니까 김종인 위원장쯤 되면 한마디만 해도 10마디로 알아듣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내밀하게 만나서 사실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거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여하튼 김 위원장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당내에서도 다른 또 경쟁자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말도 많이 했고, 또 그날도 개 사진인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사과, 이 문제가 논란이 있을 때 그거 사과했으면 됐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우호적인 걸 넘어서 보호하는 그런 식의 이제 자세를 보이고 한 걸로 봐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요새 원팀 이러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 총장이
원팀이라는 데 대해서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충분히 그런 뭐 부탁이 오가고 논의가 오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이런 표정이 오가고 이랬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발언 리스크, 또 개 사과, 뭐 이런 걸로 해서 위기에 처해졌다, 이런 상황이 들기 때문에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로 나서서 이런 때 어떻게 해라,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기를. 지금 홍준표 후보는 턱밑까지 추겨온 상황에서 경선에 이게 하나 무슨 본선 얘기를 하는 건데 경선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인 위원장과의 만남은 그런 쪽에 더 김정인 위원장의 조언, 이게 더 훈수랄까? 더 방점이 있었지 않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최근에 전두환 발언이라든가 인도 사과, 그 개 사과 문제로 모든 언론에서 비판적인 그런 논조, 뭐 사설뿐만 아니라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은 겁니다. 네. 정치 입문 이후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경선에서 이제 뭐 한 10여일 남은 11월 5일 거기서 당선이 되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마지막 뭔가 코치랄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소위 지원이랄까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준 그런 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나 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전 대표도 그쯤 되면 앞으로 이제 향후의 그런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당장 당내 그것만 가지고 지금 저렇게 목매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릴 경우에 그 점에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지원도 필요하고 이래서 다목적용으로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윤석열 총장의 뒤에 김종인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부각시키는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홍준표 후보의 입당을 극구 반대해가고 결국 성사를 안 시켰고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입당을 됐지 않습니까? 또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대신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대선에 나가봐라 한번 열심히 뛰어라는 게 작년부터 그렇게 권유를 했을 정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뭐 원희룡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큰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되면은 과연 김정은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또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언제쯤 등판하려고 봅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이제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지금으로서 만약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뒤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알아볼 정도로 그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떤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거, 그것만 해도 자기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선 가는데 경선에서 어떻게 될 거냐. 요즘 근데 홍준표 전 대표, 그 홍준표 후보 측에서 왜 갑자기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 나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런 말 하고 나서는 거 보면 뭔가 자기가 좀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자기가 그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갈수록 이 윤석열 총장 측으로 기우는 것 같다. 난 이런 것을 감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를 처하니까 거기에 구원투수로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지금 지원한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런 발언 문제라든가 또 개사과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상식을 초월했다 참 착잡하다 할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상대편에서는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갇힌 어떻게 보면 신경전이랄까요. 지금 막바지 경선 종반전에서 양측이 던질 수 있는 뭐 포탄들을 막 쏘아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까? 저 윤석열 전 총장의 이번 그 사과 사건은 상당히 정말 그 상식을 좀 벗어나는 우리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사실인데 이게 뭐 도둑맞이라면 개도 안 짓는다고 무슨 자기가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런 게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거고 또 이준석 대표도 평소에 뭐 윤 총장하고 특별히 뭐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다가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니까 윤 총장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선거하다 보면 뭐 별별 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기가 죽어서 꺾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이 행태를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걸 테니까 뭐 김 전 위원장이 어떻게 조언을 한다 해도 그 이상 뭐 다른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전 대표로서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거 잘하면, 이 윤석열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런 이제 이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가지고 이 원 기회를 내가 잡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생결단서로 하는 건데 바꿔 생각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합의를 했던 그 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그거 하면 중대 결단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압박하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안 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중대 결심을 한다는 게 뭐라고 보세요? 뭐 할 수 있나요? 중대 그런데 결심. 사실 그래요. 뭐 나는 그러면 경선 포기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게 경선 포기 말고는 다른 게 뭐 특별히 있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면 아니면 무슨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자기가 남들은 모르는 자기가 더 큰 비밀을 알고 있거나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그런 비밀이 있으면 벌써 깎겠죠. 그게 아닌 상황이면 지금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압박을 해 들어가는 거다. 그 이상 뭐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없으니까. 아니 이 대선에서 경선 룰이나 이런 것은 뭐 어느 후보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양보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예. 사실은 전에 한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과거 이인재 노무현 때의 그런 경선에서도 룰을 노무현 측에서 호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인재가 그때 탁 여유가 있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이인재가 그 바람을 그대로 몰고 갔는데 그 룰 하나 잘못 판단해 갖고 결과가 뒤집힌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 경선 룰은 끝까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경선 룰을 놓고 31일까지는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1일부터 여론조사하고 이 당원투표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 당원투표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만 이 방식을 놓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경쟁력을 하자는 데는 뭐 후보들 간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 근데 쭉 이재명 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룡 누가 더 경쟁력 있냐 그거 일렬로 하는 방식 하나가 있고 윤석열 대 이재명, 홍준표 대 이재명, 또 유승민 대 이재명, 원희룡 대 이재명 그렇게 네 번을
네 사람을 놓고 각각 조사를 해갖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자. 이 방식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후보 측으로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경쟁력이 높은 측을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그건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당원 투표는 별개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자는데. 그게 더 유리합니까? 누구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전 대표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1대1하고. 왜냐하면 쭉 한 사람을 놓고 네 사람을 상대 비교하는 거 어느 쪽이 더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1대1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더, 왜냐하면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 꾸준히 보면 대체로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윤석열 표도 네 사람한테 나눠지면 흩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과거에 이 초기 이 협사 협의를 할 때 당시 정홍원 경선위원장이 3차 컷오프는 1차와는 분명히 다르게 하겠다. 그때 할 때 역선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넣지 않는 대신에 그 당시 1차를 당원 투표를 20% 넣는 걸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3차에는 이런 경쟁력을 보겠다 해갖고 1, 2차와는 다른 차원으로 하겠다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1대1로 하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정홍원 위원장이 해놓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그 여당의 그 후보와 사이에서 경쟁력을 보겠다 하는데, 그러면 본선에서 여당에는 한 사람 나오는데 야당에서 네 사람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본선에 들어가면 어차피 1대1의 경쟁력이 되니까. 그때, 본선에서 1대1로 했을 때 누가 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느냐, 가능성이 더 크냐, 그걸 보는 건데. 여기서 네 사람 나가가지고 이재명 한 사람 되고 네 사람 해가지고 한다. 그건 아니죠. 이재명이 있는데 네 사람을 쭉 해놓고 각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그 프로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을 한 묶으로면서 이재명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표를 나눠서 갖는 게 아니지만은 각각을 본다 하지만은 역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사람을 1대4로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아니, 누가 1대4로 붙여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1등 할 거 아닙니까? 뭐 25%든 24%든 23%든 22%든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무슨 본선에서 그 점수가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많느냐만 보는 거니까. 아니, 제가 1대1로 붙이는 거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분위기가. 1대1로 딱 붙여가지고 본선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 한 사람이 네 사람을 두고 저기 한 사람 두고 네 사람이, 물론 뭐 각자 자기 표는 자기가 갖는다 하더라도 이 의미나 그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아니, 저는 우리 이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느 게 더 어느 쪽에 유리한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과연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 점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땐 윤 총장 쪽이 1대1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에 뭐 당에도 좀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경선위에서 결국 결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 심판한테 따라야지. 선수들 자기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홍원 위원장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미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야기한 그 자체가 본선과 같은 그런 속에,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누가 이재명 후보를 더 이길 가능성이 더 높으냐, 그걸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네 명이 본선, 여기서 네 명이 본경선에 올라갔으니 그 네 명을 줄 세워놓고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다고 보면 아마 정홍원, 근데 사실 1대4, 이렇게 네 명을 줄 세워놓고 이쪽에 한 사람 해놓고 그런 경쟁 구도는 해줄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말하는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 생각해낸 그런 구도고, 애초에 일반 국민이나 정 위원장이 생각했던 구도는 1대1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게 그 순리죠. 지금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폭탄 후보다.
그리고 후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비리 때문에 결국 본선을 못 버틴다 하면서 클린 후보인 나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고,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25가지의 실언을 했다. 이렇게까지 또 들고 나왔더라고요.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성명을 발표해서 비열한 네거티브, 인신공격이나 하고 있다. 본인은 범죄와 관련이 없느냐. 양두구이의 행태다 하면서 아주 거칠게 지금 맞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윤석열 후보 측은 김태호, 박진 두 의원과 심재철 전 원내대표 신분이고 국회 부의장도 했죠.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런 분들을 영입을 했어요. 지금 양측의 이러한 경선 막바지에 거친 언행 어떻게 봅니까? 근데 뭐 지금 저 본선에 가서 서로 사생 결단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뭐 요만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침토봉대가지고 공격하는 그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만 이제 문제는 홍준표 대표는 검사 출신은 법률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냥 무슨 혐의가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건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개입된 것은 관여된 것은 저는 뭐 윤우진 그 세무서장인가 그런 문제 그 정도인데, 나머지는 전부 처가적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죄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걸 죄인으로 단정해가지고 몰아붙이는 이것은 아무리 선거라도 좀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사생 결단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유권자들은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싫다. 이 선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지금 좀 더 스스로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아주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경쟁으로 이끌어주면 틀림없이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그러면 선동한다고 거기 국민들이 넘어가서 누구를 찍어주고 말고 할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짚고요. 지금 오늘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31일쯤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지금 3지대가 들썩거리고 있다. 예. 여러 가지 예상이 되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제3지대의 움직임 좀 풀이를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이분들이 또 움직일 것인지. 나올 사람은 나온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안철수 대표는 옛날부터 저 사람은 나올 사람이다. 그렇게 돼 인식돼 있으니까 언젠간 나오게 돼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 여당에도 이미 이제 후보가 결정됐고 하니까, 또 야당에서도 이제 이 구도가 잡혀가고 하니까 여기서 자기도 내미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게 제3지대라 하지만 만약에 여자 이 경쟁이 팽팽하게 할수록 제3지대의 그 비중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예.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자기가 나간다고 선언하는 것만 해도 이 전국을 상황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거든. 그다음 김동연 왜 좌지우지합니까? 어떻게 안철수가? 아니 여당이나 야당이나 안철수란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니까 이를테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가 되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내가 대통령이 꼭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뭐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럼 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을 하냐?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치적 이익을 뭘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고 있냐? 그거지. 그러면 대선 이후에 전국에 있어서 자기의 위상이, 정치권에서 자기의 위상이 저 위상을 높이고 그 세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당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당내에서도 안 대표가 만약 자기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 자기 정치 세력이 완전히 와해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력을 지켜가면서 이 대선 이후를 도모하려면 지금 자기 존재감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
출마하고 싶지 않더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김동연 이분은 상당히 좀 낭만주의자인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실험을 한다고 봐야겠죠. 순수- 본인 나름의 정치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하는 게 정치를 교체하겠다 이래가지고 나서가지고 하는데 이 중요한 하나의 이 김동연식의 정치가 우리 한국 정치의 기성 정치판에서 어떤 정도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인가. 사실 이분한테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면 그 부분이겠죠. 어쨌든 안철수는 이렇게 대선 출마를 하면은 대선이 4파전이 될 확률이 지금 높아진 거 아닙니까? 정의당의 심상정이 이미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뭐 심상정은 끝까지 뛸 가능성이 있지만 안철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협상을 통해서 뭐 선거 중간에든 어느 때든 드롭을 하고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안철수로서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정치적 재도약 차차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DJP의 연합이나 뭐 비슷한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있죠. 더군다나 내년은 대선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크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안철수도 국민의힘 후보 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이재명 손 들어줄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그걸 또 기반 확고히 굳히려면 뭐냐면 거래를 어떻게 여하이 잘 하느냐. 그 이제 그렇죠. 계산을 하는 거지.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죠. 정치에서 뭐 거래라는 것은 거래는 당연히 서로 기브앤드 테이크지 일방적으로 손들어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가능성 줄였으면 한 5% 영향력이 있다고 칩시다. 득표력이. 최하 3%는 있죠. 그 정도 돼도 충분하거든. 협상력으로서. 3% 이내에서 지금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박빙 싸움으로 1, 2%에서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여주는 그게 되니까 이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충분하니까 뭐 전혀 손해볼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위상을 더 확보하고 옛날에 그 안철수 위상을 되찾는 그런 계기로 그런 기회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꽃놀이패가 되겠네요. 예, 예, 안철수한테는 이번 대선이요.